안녕하세요. 다우월드입니다. 오늘은 스텔라 관련 소식을 잠시 알려드리면서 세계의 송금 시스템의 지각 변동에 대한 얘기도 잠시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지각 변동이란 제가 보았을 때는 미디어에서 엄청 크게 떠들어대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실로 어마어마한 변혁을 예고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나 스텔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일 먼저 전해드릴 소식으로는요. 브라질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메르카도 비트코인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죠. 이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스텔라 개발재단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일단 짧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라질의 메르카도 비트코인 거래소는 일반적인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고요. 남미 최대 거래소이자 브라질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브라질 중앙은행과 CBDC 공식 협력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번 스텔라 재단과 메르카도 비트코인 거래소와의 파트너십은 실제 브라질 중앙은행에서 CBDC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될 듯 합니다. 스텔라 재단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각 국가들과 CBDC 관련 파트너십 또는 송금망 관련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또 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 채널의 재생 목록에 스텔라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뉴스를 언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스텔라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서 재생 목록을 클릭하셔서 스텔라 관련 영상을 한 번씩 시청해 보시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주로 다루고 싶어 한 부분은 이 스텔라와 브라질 CBDC 파트너십 체결건이 아니고요. 바로 이 소식 때문인데요. 미국 대형 송금업체인 머니그램이 스텔라 블록체인 재단과 협력을 하여 스테이블 코인 전송 및 법정화폐 전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신력이 높은 블룸버그나 코인 텔레그래프 같은 기사글을 보면요. 하루 이틀 전부터 기사가 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 뉴스는 1년 전부터 진행이 계속 되어 오던 이야기입니다. 스텔라를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제 채널에서도 작년에 이에 관해서는 이 얘기를 충분히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이로 인해 앞으로 세계의 송금망에 대한 지각 변동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 지켜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렸었습니다. 1년 전쯤부터 스텔라와 머니그램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을 했었고 그 1년 동안 기술 개발을 해오다가 이제서야 실제 솔루션이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이죠. 작년 기사인데요. 코인데스크의 영상을 한번 리뷰해드리자면 머니그램의 대표인 알렉산더 홈스와 스텔라 재단 대표 디넬 닉슨이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가졌던 영상이 있습니다. 당시 머니그램 측은 현재 시장에서 블록체인의 발전 흐름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 다만 법정화폐와 암호화폐가 서로 호환이 잘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을 머니그램이 도와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스텔라의 암호화폐 시장과 현실의 법정화폐 시장에서 다리가 되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상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스텔라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영상에서 계속 비춰주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앞으로 스텔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USDC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전역으로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는 사용자가 더 많아질 거라는 부분을 즉 머니그램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현상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구멍가게에서도 콜라나 아이스크림을 하나 팔더라도 스텔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암호화폐로 결제받고 즉 USDC를 받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USDC가 실제 달러는 아니라는 얘기죠. 법정화폐가 아니죠. USDC는 달러와 1대1로 패깅이 된 그냥 스테이블 코인, 즉 암호화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USDC를 실제 법정화폐인 1달러로 바꿔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솔루션이 분명 필요해질 것이다. 앞으로 우리 머니그램이 이 부분을 도맡아서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머니그램 CEO인 알렉산더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원래 머니그램은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스텔라와 계약을 맺었는데 과연 리플과 스텔라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요. 여기에 알렉산더는 대답을 하기를 리플은 보다 백엔드에 집중된 시스템이다. 국가와 국가 간의 송금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반대로 스텔라는 각 개인들에게까지도 다 오픈을 해주고 있는 오픈형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리플은 폐쇄형 블록체인이고 스텔라는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미래 가치를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실제 2020년으로 돌아가서 기사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던 머니그램의 CEO 알렉산더 홈스는 당시 리플과 협력 관계에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함을 미디어를 통해서 몇 번 언급을 해왔었습니다.
리플이 여전히 그들의 서비스나 타깃 시장을 공고히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지난 3월 머니그램은 리플사로부터 받은 리플 XRP를 시장에 전량 매도했다. 이런 글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리플과 머니그램의 파트너십 종료는 거의 기정사실이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참고로 이 영상에서는 리플과 SEC의 소송권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SEC가 리플을 공격을 하고 있었기에 머니그램이 스텔라로 도피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판단을 하기에는 애초에 리플과 머니그램이 만들어 놓은 결과값이 만족스러운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머니그램의 알렉산더가 실제 소송전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리플과의 협력에 그렇게 만족하지 않다라는 점을 계속 내비쳐 왔었기 때문에 좀 더 기술적인 차이점에서 머니그램이 스텔라를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어쨌든 이 시점에서 세계 최대의 송금 업체 중 하나인 머니그램이 스텔라와 협력을 시작을 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밑그림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이 머니그램이 하고 있는 주 역할이 무엇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현재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재 필리핀에 거주를 하고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머니그램 또는 머니그램과 흡사한 웨스턴 유니언 같은 송금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필리핀뿐만이 아니고요. 아직도 세계 여러 국가의 국민들은 국제 송금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6년, 7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에 송금을 보낸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복잡한 얘기였고요. 오래 걸리는 얘기였고 힘든 과정들이 많이 포함된 그런 프로세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에서 홍콩에 있는 회사로 국제 송금을 보낸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일단 필리핀 내에 있는 자국 은행을 통해서 돈을 붙여야 되고요. 이 자국 은행이 홍콩에 있는 회사로 바로 돈을 송금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중간에 외환 중개 은행이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 은행과 홍콩 은행 사이에서 중개를 하는 형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수수료 또한 여러 번 발생하게 되고요. 송금하는데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기본 며칠 이상 소모가 되었었고요. 혹시 중간에 송금이 문제라도 생기게 되면 이 돈을 다시 회수하고 다시 보내야 하는 엄청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해 보자면 애초에 은행 업무 시간이 아니면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라는 점. 즉 송금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을 해서 여러 서류를 적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었고요. 또 아주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여기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은행 계좌가 존재해야 이런 거래 업무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필리핀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은행 계좌를 많이들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송금 수수료가 일단 너무 비싸고요. 또 송금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현금 보유량이 적은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이 며칠 딜레이 되는 시간이 상당히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는 그 송금 서비스가 그 몇 년 전보다는 훨씬 편하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바로 웨스턴 유니온이나 머니그램과 같은 해외 송금 및 상업용 지불 서비스 전문 기업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송금망에 은행 대신 이런 핀테크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좋은 점을 뽑아보자면요. 일단 웨스턴 유니온이나 머니그램 같은 곳에서는 은행 계좌가 없어도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송금이 가능해지고요. 업무 시간 안에만 송금을 하게 되면 10분 이내로 송금이 완성이 됩니다. 금융 인프라가 떨어지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는 이런 효율적인 서비스가 엄청난 변화를 지금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번 블룸버그가 머니그램과 스텔라의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바로 아래 차트를 하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 탑10 송금 수치인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국가 GDP 대비 송금 비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위가 통가라는 국가이고요. 국가 GDP의 약 40%가 해외 송금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비율이죠. 그리고 2위가 키르기스스탄이고요. 정말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해외에서 노동을 하면서 자국으로 송금을 하고 그 대부분이 국가의 돈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표는 GDP 대비 송금망에 대한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순수 송금량 순위로 보면 또 다른 스케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따로 서치를 해보았는데요. 2020년 기준해서 국제 송금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국가 총 순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1위가 인도인데요. 한 해 83빌리언 달러를 해외에서 본국으로 송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로 대략 100조 정도 되는 양입니다. 2위가 중국이고 3위 멕시코, 4위 필리핀, 5위 이집트 등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매년 해외에서 자국으로 머니그램이나 웨스턴 유니언 같은 핀테크 기업을 사용을 해서 엄청난 양의 송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것도 또 다른 중앙화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송금을 하면 할수록 머니그램이나 웨스턴 유니언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요. 2016년쯤 해서 이런 송금 시스템의 문제점을 꼬집고 신기술을 내놓은 교수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개발한 스탠포드 대학의 데이비드 마지에르 교수입니다. 웨스턴 유니언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을 꼬집은 한편 금융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곳은 송금 자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 새로운 송금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텔라는 이 데이비드 마지에르 교수의 SCP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데이비드 교수도 스텔라 재단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신기술을 통해서 송금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몇 초 안에 송금이 이루어질 것이고 머니그램과 같은 웨스턴 유니언과 같은 핀테크 기업들의 서비스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 장부를 만들고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앙화된 은행이나 대형 기업들의 확인 절차나 보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쿼럼 슬라이스라고 하는 신뢰를 기반한 알고리즘으로 거래가 또 처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은행이나 어떤 지점을 방문을 해야 되거나 각국의 회사의 영업시간에 맞추어서 송금을 한다거나 돈을 찾아야 된다라는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 부분도 기존 머니그램 같은 기업이 제공하지 못한 그런 편리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제 송금을 하는데 수수료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스텔라의 수수료는 정확하게 0은 아니고요. 0.000001 루멘 정도, 0에 아주 가까운 소액만을 수수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스텔라 네트워크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장치 정도의 수수료 정도이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거의 0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머니그램이나 웨스턴 유니언 같은 핀테크 기업의 주 수익원은 송금 수수료에서 나오게 되는데 스텔라와 같은 비영리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 이들 또한 다른 수익 구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나서 느낀 거는 제 생각에는 세계 최대 송금 업체 중 하나인 머니그램조차 법정 화폐를 통해서 비효율적이었던 송금망 시스템에 대한 종말을 미리 감지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머니그램은 스텔라가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 위주로 이제 포커싱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스텔라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부분이 바로 암호화폐와 법정화폐를 가장 손쉽게 교환해 줄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이 없다라는 것이고 머니그램은 그 부분을 도맡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작년 기사들을 보면요. 이게 동등한 파트너십이 아니었고요. 작년에는 스텔라가 머니그램을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거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니그램 CEO가 자주 언급을 하고 있던 표현이 있었죠.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스텔라의 미래 가치에 머니그램이라는 현존하는 공룡 기업조차 흡수될 정도로 송금망은 암호화폐 쪽으로 또는 스텔라 쪽으로 점점 기울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머니그램과 스텔라의 파트너십을 얘기를 하면서 계속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골드만삭스 자회사 서클이고요. 이곳은 바로 USDC,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곳입니다. 현재 이 스테이블 규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혼자 웃고 있는 곳이 제가 보았을 땐 USDC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혼자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미국의 법정화폐 달러와 미국 단기 채권만을 가지고 1:1 패깅을 시키고 있는 USDC만이 오직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이 서클사와 스텔라조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아이러니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미디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즉 본인들 USDC만이 진정한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남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나오고 있는 행동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 1월달 코인마켓캡 스냅샷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USDT와 미국 자본이 컨트롤하고 있는 USDC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USDT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자산을 통해서 1:1 패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마구잡이로 발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하지만 그 1년 사이에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을 비교를 해보면요. USDC가 거의 다 따라잡았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머니그램 입장에서는 이 스텔라에서 움직이는 이 USDC와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점. 머니그램 입장에서는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한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는 세계 송금망의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존 은행권에서 핀테크 기업으로, 핀테크 기업에서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프로그레스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드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스텔라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 송금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가설 능력이 있는 것인가, 마케팅 능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아무리 잘 마련된 시스템도 결국 사용자가 없으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중에게 선택받고 널리 사용되어지기까지는 좋은 블록체인 기술력, 그거 하나로만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기 힘든 그런 기술이라 볼 수 있겠고요. 사용자 친화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스텔라의 숙제는 어떻게 암호화폐의 유비쿼터스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한 국가에서 스텔라를 CBDC로 채택을 하고 각 국민들 모두에게 KYC를 시행을 하고 그렇게 분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네트워크를 확장하기까지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5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국가에서의 CBDC 채택이 먼저일 것인지 대중들의 사용처 확대가 먼저인지도 지금은 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요즘 스텔라를 보면요, 스마트 컨트랙 업그레이드도 그렇고 여러 커뮤니티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여기저기서 참 보이고 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말이죠. 대중의 시선을 끄는 것에는 큰 재주가 없는 듯합니다. 이것이 비영리 암호화폐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스텔라 기반의 모바일 암호화폐가 또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쉽게 알려지고 있고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분들도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를 통해서 3,500만의 인구에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미국 법률을 철저하게 따라주면서 KYC도 진행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생각이 나질 않는데요. 바로 파이 네트워크이죠. 이런 부분들은 스텔라 측에서 저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의 메인넷이 성공적으로 돌아가고 정말 많은 유저층들이 거래를 시작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스텔라와 파이의 콜라보레이션은 탄생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텔라와 대형 커뮤니티를 이어주는 다리는 브릿지는 바로 파이 네트워크가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서로의 네트워크가 각자의 장점을 주고받으면서 더 높게 성장하는 계기가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